자, 이른바 낙태 수술 브이로그로 충격을 안겼던 유튜브 영상 기억하실 겁니다. 경찰은 그동안 수술을 해준 병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집도의와 병원장이 살인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리게 될 쟁점은 무엇일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도 최후 진술에서 강아지에게 미안하다는 발언을 남긴 김래아에 대해서 법원이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인데요. 예. 자세한 내용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오전 10시 30분쯤이었습니다. 36주 낙태 의혹에 연루된 이 병원장의 구속 심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경찰이 적용한 혐의를 보면 살인 혐의인데, 그러니까 아기를 죽게 했다는 건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이유부터 좀 짚어보죠. 네, 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구속 사유는 이 주거가 거주가 이제 불분명하거나 이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텐데요. 이 사건은 어느 사건에 비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높은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수술방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낙태 수술 당시에 이 수술방에 CCTV가 없었습니다. 이 말뜻은 당시 범행 당시 상황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이 병원은 아이 시신을 이 수술 후에 18일 동안 보관을 하다가 이 복지부가 수사 의뢰를 하니까 다음 날 시신을 화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이 태아의 상태가 어땠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졌다는 의미도 있고요. 다른 의미로는 이 병원에서는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당시에 있는 수술방에 있었던 이 의사와 그리고 간호사들의 진술 그리고 다른 증거들로만 사실 입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들이 서로 말맞추기라든지 아니면 서로 주고받은 연락이나 아니면 진료 기록이나 이런 기록들을 삭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사안에 비해서도 이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높은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적용한 혐의가 살인 혐의잖아요. 형법상 지난 201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잃었는데 여기에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건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에 이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와서 현재는 낙태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 태아가 36주였다라는 게 관건인데요. 이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듯이 36주 태아는 이 엄마의 몸 안에서 막 약물 주입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사망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몸 바깥으로 꺼내서 거기서 뭔가 추가적인 행위를 통해야지 사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36주면 거의 온전하게 이제 자라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적으로 따지면요. 태아가 모체 밖에서 나오는 순간 법적으로는 사람으로 의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떠한 약물 주입이라든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숨지게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이제 살인죄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병원 측은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그러니까 모체 밖에서가 아니라 이미 좀 사망한 상태였다고 주장을 해오고 있고요. 수술실 내에 또 이제 CCTV 등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경찰이 증거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잖아요. 그럼에도 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은 경찰 입장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떤 단서를 확보했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뭐 일단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CCTV도 없고요. 또 당사자는 사산한 상태였다라고 하면 살인죄 혐의를 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경찰은 여러 차례 이 병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증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혐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간접 증거들은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휴대폰이나 태블릿처럼 이런 연락을 주고받았던 이런 내역들 그리고 관련자들이 작성한 기록들 이런 부분이 이제 확보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재판이나 아니면 오늘 영장 심사에서 어느 정도 이제 효력을 발휘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에 수술을 받은 산모도 현재 살인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대신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선 빠졌거든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산모에게도 살인죄 혐의가 이제 적용이 됐다라는 거는 아마 낙태를 상담을 할 때 의사로부터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아이가 지금 36주기 때문에 아이가 몸 안에서 사망하는 건 어려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산모도 그
설명을 듣고도 낙태죄를 의뢰를 했다라는 거는 아이가 이제 몸 밖으로 나와도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아마 사망을 하더라도 본인은 감수하겠다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살인죄 공범으로 보는 건데, 근데 다만 살인 혐의를 지금 입증해줄 수 있는 증거는 병원이나 병원 관계자들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모에게 살인죄 혐의는 적용을 하더라도 뭐 증거인멸 우려는 좀 적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속 심사가 오늘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구속 여부 판가름 나게 될 텐데 박주 변호사 개인적으로 보실 때도 그 직접적인 증거라든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쳤을 때 그 구속의 사유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각이 될 수도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보는지 그 기각이나 발부 여부를 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수사 동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같이 짚어보죠. 예. 네,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는 거 보면 경찰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간접 증거는 이제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요. 반대로 이제 판사가 봤을 때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보는 부분에 있어서 소명 정도가 낮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예. 그 말 뜻은 이제 범죄 성립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한 혐의를 이유를 보면 의료 전문가들의 감정 의견이거든요. 의료 전문가들이 36주 아이는 절대 몸 안에서 사망할 수 없고 온전한 상태로 이 체외로 배출이 됐다가 거기서 추가적인 조치를 했을 거다. 이런 의견을 토대로 살인죄 적용을 한 건데, 예.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 당사자들 사이에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 아이가 나올 당시에 어떤 상태였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사실 이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판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살인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죄 성립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더 이제 증거 확보에 대해서 좀 주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영장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뭐 수집된 증거만으로도 어느 정도 혐의에 대한 입증은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뭐 보강 증거 정도만 확보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많은 공분을 샀던 사건인데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뭐 여기에다가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은 김래아 사건 1심 선고가 뭐 조금 후에 나올 예정인데, 그렇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를 살해를 하고 최후 진술에서 전혀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서 더욱더 충격을 안겨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개요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천인공로할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맞아요.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김래아는 올해 3월 이 김래아로부터 교제 폭력에 시달리던 여자친구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찾아와서 이별을 통보했더니 여자친구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를 했습니다. 예.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여자친구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찔러서 이 중상을 입혔는데요. 이 김래아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라서 머그샷이 공개된 첫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래아는 본인이 저지른 이 흉악한 범행도 범행이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 때문에 사실 더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면회를 왔던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 한 10년만 살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을 했다라는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자신의 행동을 굉장히 가볍게 보는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런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요. 이 재판 최후 진술에서 너무 충격적인 말을 했는데요. 어떤 말이 있습니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를 하거나 반성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강아지에게 미안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판사가 황당해서 강아지에게 사과한 게 맞느냐 다시 한번 물을 정도로 굉장히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1심 선고가 나오면 속보로 또 전해드릴 텐데, 경찰이 결심 공판에서 일단 김래아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살인에 대한 반성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런 이유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잖아요. 검찰의 구형량을 봤을 때 1심 선고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검찰의 구형량보다 법원의 선고형이 낮은 게 사실 더 나오진 통상적이긴 않죠. 하죠. 예, 예.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충분히 무기징역도 선고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예. 일단 범행 자체도 지금 사람 여자친구를 뭐 흉기로 찔러 살해하기도 했고, 또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도 이제 칼을 찔러서 이제 뭐 중상을 그랬죠. 입혔는데, 예. 그리고 범행 전후의 태도를 보면요, 이 김래아는 사실은 그 이전에도 여자친구에게 계속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었고, 그리고 범행 후에도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판사가 봤을 때는 개전의 정, 그러니까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선고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보니까 그 김래아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범행 당시에 두통약 두세 알, 또 소주 한 병
병을 마셨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오늘 선고에 있어서 영향을 좀 줄지 아닐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요. 두통약 이제 두세 잔과 그리고 소주 한 병을 마신 것만으로는 사실은 심신미약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요. 예. 객관적인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을 떠나서 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반성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거나 줄이려고 하는 의도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런 김래아의 태도도 이 양형 요소로서 오히려 가중 요소로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1심 재판에서 보니까 그 피해자의 모친이 직접 나와서 증언을 하기도 했고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녹음된 파일도 법정에서 재생되기도 했었는데 이 모친도 부상을 입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됐잖아요. 이 모친의 생생한 증언 같은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모친의 증언도 그렇고 당시 범행 상황을 녹음했던 파일이 재생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범행의 참혹함, 범행의 잔혹함 이런 부분을 입증해줄 수 있는 직접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판사가 봤을 때는 이 범행에 대해서 더 무겁게 보는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한 가지는 이제 김래아가 아까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범행 당시 녹음 파일이 재생된다라는 거는 이 김래아의 심신미약을 배척하는 증거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녹음 파일을 보면 이 김래아가 굉장히 또렷한 말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대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거, 판단력이 있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로 사용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심신미약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라는 거는 또다시 이제 김래아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거, 자신의 잘못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그렇죠.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1심 선고를 앞두고요. 김래아 측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전달되는 구조금을 검찰 측에 전액 변제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뭐 이런 것도 결국은 감형을 노린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이런 건 좀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일단 뭐 유족 구조금이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유족 구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이제 다친 피해자와 유족에게 유족에게 지급하는 국가 구조금입니다. 네. 먼저 정부가 이제 유족들에게 지급을 하고 나중에 이제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는데요. 그런데 김래아는 검찰로부터 이런 구상을 받자마자 바로 변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김래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형을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이런 유족 구조금 변제 같은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직접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 유족금 변제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재판부가 봤을 때는 피해 변제 노력으로 보기도 해서 유리한 감형 요소를 작용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김래아가 이런 부분을 노린 거 아니냐라고 하고 또 피해자 어머니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니까 유족 구조금을 오히려 돌려주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좀 걱정하실 부분은 없는 게요. 아까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게 아니라 강아지에게 미안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했고 또 본인의 범행에 대해서 무발적이었다, 심신미약이었다 이게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판사도 결국에는 이 김래아의 태도나 이 범행 전후의 태도 그리고 재판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과연 감형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충분히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유족 구조금을 바로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감형 요소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3심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잠시 후 나올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또 발빠르게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보죠.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또 그 이진호 씨의 출석을 만나왔었는데 경찰 출석 3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경찰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경찰이 이번 조사에서 어떤 점 중점적으로 확인했을까요? 일단 지금 경찰은 이진호 씨에 대해서 상습 도박죄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 단순 도박과 상습 도박 혐의의 차이는 이 도박이 단순히 일회적으로 끝난 거냐 아니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진호 씨가 이 도박을 했다라는 기간 그리고 경위 그리고 횟수 그리고 도박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을 보고 상습성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진호 씨 같은 경우는 도박에
손댄 게 2020년부터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최근까지만 이어졌다라고 하면 상습성을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경찰은 이런 상습적 여부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도박 혐의만 적용이 된 상태인데 여기에 사기 혐의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해지더라고요. 사기 혐의가 적용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될까요? 네, 지금 국민신문고에 지금 이진호 씨를 이제 사기죄로 고발을 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진호 씨가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도 사기라고 해서요. 돈을 빌리면서 이 돈을 빌리는 용도를 거짓말했을 때 이 부분도 사기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도박 자금으로 내가 빌릴게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이 분명히 안 빌려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이진호 씨는 뭐 세금 문제다 아니면 뭐 부모님 문제다라고 속여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용도 사기가 성립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돈을 빌릴 당시에 내 자력에 따지면 내가 빌려도 돈을 갚을 수가 없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또 돈을 빌렸다라고 했을 때는 또 사기죄가 성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진호 씨가 지금 빌린 채무액의 규모가 20억 원이 넘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진호 씨가 빌려도 갚을 수 없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빌렸는지 이런 부분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다만 지금 경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내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사기죄가 적용이 되려면 피해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이제 돈을 빌렸고 어떻게 빌리면서 어떤 말을 했고 얼마를 빌렸는지 이런 부분이 좀 구체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피해자들이 네네.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보기 어렵다. 또 우발적 아닌 계획 범행으로 봐서 정신적 고통이라고 했는데 판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검찰의 구형량보다 법원의 선고형은 낮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남을 정도의 사건이었습니다. 네. 범행 자체도 굉장히 잔혹했고요. 범행 후의 김래아의 태도는 사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 검찰의 구형대로 이 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이슈 박주희 변호사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